네. 저희가 산업용 가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주가를 보셨지만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고, 친환경 분야를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린데나 에어리퀴드 같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친환경 분야의 새로운 리더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표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는 뭐 이렇게 아주 약한 모습은 아닌데 주위에서 이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조금 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선별되고 집중되는 곳에서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나니까 사실 전반적으로의 어떤 증시 상승 이런 것들은 아직 겪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오늘의 주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최근에 부쩍 그 일본에 관련된 리퀘스트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들이 일본과 관련된 주식 시장도 벌써 한 2-3년 정도 우리가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 드릴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그 질문 첫 번째는 "일본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본 시장이 최근 한 10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일본을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 도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이 3 월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이 퍼센티지가 한 120% 에서 130% 정도 됩니다. 2010 년부터 13 년부터 2023 년까지 물론 중간에 굴곡은 있었겠지만 계속 터픽스 지수는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뚫은 거죠. 30 년이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1990 년까지로 갑니다. 이 1990 년까지 90년 이후 그 막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동안 뚫지 못한 선을 뚫은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큰 랠리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0 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 7 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 하고 됩니다. 이때가 이나자키라고 하는 또 경기인데요. 요때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1989 년부터 해서 2000 년대까지 잃어버린 10 년이 지나서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큰 랠리가 한번 왔었죠. 2005 년, 6년, 7년 해서 일본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로 좀 망가졌다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용어긴 하지만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주목이 되고 제가 왜 일본을 거론하냐면 글로벌 주식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짤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일본 니케이 225를 보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2013 년부터 한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중간에 프랑스 CAC 40 같은 것도 뭐 100% 넘게 올랐죠. 근데 인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제 쪼끔 감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한 25% 정도 올랐는데 일본이 한 120% 정도 올랐 2013년 이후에 누가 10 년을 잃어버렸냐. 우리나라가 10 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난 89 년부터 2000 년까지는 인제 일본이 잃어버렸지만 2010 년부터 2023 년까지는 한국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잘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에 있는 산업, 한국에 있는 산업, 프랑스에 있는 산업, 미국에 있는 산업, 그 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성장과 맞물려서 어떤 때는 일본에 있는 산업,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산업이 흥했냐 흥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랠리를 했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빅텍이라고 하는 산업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경제적 혜자를 가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제 가장 핵심입니다. 쪼끔 더 늘어지기 전에 왜 일본 시장이 강했냐 하는 거는 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 2010 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를 통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그리고 엔가를 절대적으로 저평가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씁니다. 정부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연한 어 정책 대응을 통해서 수시로 그 정책의 실물 시장에 관여를 하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 세 국가의 공통된 현상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중국은 좀 과하게 인제 국가적인 자본주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굉장히 큰 국가 자본주의였지만 많이 풀렸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 아베노믹스로서 구현이 됐고 지금까지도 구현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인제 일본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죠. 두 번의 호황이 있었죠. 2000년 초반하고 2010 년부터 2020 년까지.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 주식회사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란 거죠. 인플레나 기타 다른 것들을 감안해서 환율이란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굉장히 저환율을 유지를 한 거죠. 어 엔저를 굉장히 큰 무기로 썼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 있을 때도 했는데요. 일본을 외환 관리 조작국으로 계속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다른 나라를 좀 피할 정도로 환율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미국 눈치 보면서.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워낙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전혀 서로 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만 싸운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는 전혀 갈등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평화 무드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의 최근의 정치의 상황들이 이런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 일관된 정책, 미국의 관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외국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좀 불편한 용어이긴 하지만 일본은 아시겠지만 한 20-30년 정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도 늘지 않고 소비자 물가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 경기 부진에 임금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올해 1-4 분기 때 GDP 그로스가 1.6% 물가가 3.6% 고용 비용도 3.6%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일본이 인플레이션에 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코어 물가가 4% 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한 40조 정도 가까운 외국인 순매수가 일본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일본 내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워낙 높고 개인 비중이 낮습니다.
외국인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다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훅 들어왔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갖다 놔도 불안한 거죠. 뭐 대만에 반도체 공장이 있어도 불안하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실 한국에 있어도 불안하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이나 한국의 어떤 비중 자체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구축의 재편에 따라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는 데서 일본에 대한 안전한 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좀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G7 정상회담이란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쇼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신문의 헤드라인 정도 되지 실질적으로 각 국가별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 된다든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 주체로 주체가 된 개최가 된 G7 정상회담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이펙트를 줬죠. 특히 이 중간에 앉아 있는 젤렌스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통령이 굳이 G7까지 왜 오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비밀리에 붙였다가 쇼하는 것처럼 올려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일본,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연합 진영을 구축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기타 다른 국가들을 편가르게 하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어떤 쇼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주도한다. 특히나 미국의 어떤 스포트를 등에 업고 아주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현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인데요. 지금 뭐 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2022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주가를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맨 마지막이 삼성전자입니다. 뭐 최근에 한 7만 원을 뚫었기 때문에 한 15개월 만에 7만 전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한 20% 정도 오른 거죠. 거기에 일본에 있는 시네츠 적게 올랐는데 40%, 어드반테스트라고 하는 검사 장비 한 70%, 80%, 그리고 파나소닉하고 후지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결합해서 새로 상장된 소시오넥스트 같은 회사가 한 100%, 160%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 그리고 특히나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긴장과 어떤 견제가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중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만 TSMC가 아시겠지만 일본 가서 투자하는 것을 지난해 발표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한 다음 날 바로 마이크론이 다시 발표를 하자. 일본에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할 거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 대규모 생산을 할 건데 ASML에서 나오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메모리 중에서도 최고급 반도체 제품을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또 한 가지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본 정부의 보조금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뭐
미국에 지어지든 한국에 지어지든 일본에 지어지든 대부분이 일본의 어떤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일본의 장비들이 아시겠지만 또 일본의 로봇이라든지 일본의 로보틱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함께 들어갈 거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새로운 공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반도체 생태계를 아니면 일본의 제조업 생태계를 굉장히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거죠. 이런 게 인제 일본의 어떤 저력을 2025년 이후에 아마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제일 뒤처지고 있는 것이 인제 디지털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본의 통신 회사들 우리로 치면 SKT, KT 같은 KDDI나 NTT 도코모가 실제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세 상승처럼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가 일본은 5G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거기를 퀀텀 점핑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려고 하는데 대부분 6G로 넘어가려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후지스라든지 딥다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이제 최근에 활력을 찾고 있고 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 아이러니한데 일본의 디지털 침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으로나 어떤 성장의 가능성으로도 사실 큰 시장이 하나 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일본 시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본 시장 일본의 어떤 기업이나 제조업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에만 포커스를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글로벌 전체적인 전략을 인제 생각을 할 때 어 완연한 글로벌 동반 상승은 여전히 보기 힘들죠. 아직까지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별로도 굉장히 상승의 사이클이 다르고 또 국가별로 성장 산업을 어떤 산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주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겠지만 대형주 뭐 소형주 이런 구분이 아니라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이 뭐 일본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산업이 굉장히 새로운 모멘텀을 받고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유럽에 있는 명품의 가능성이 갑자기 또 열린 겁니다. 중국의 리오픈인가. 또 또 잊어먹었던 1년 동안 미국의 빅텍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가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주식을 담을 수는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콘텐츠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는 시장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고 이런 산업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이 주도하는 시장에는 전체적인 지수는 다 안 오릅니다. 한 5% 10% 오르겠죠. 근데 종목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은 100% 200%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시장이 앞으로 적어도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액티브한 핵심 종목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현재 우리 택ton 투자자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사실은 비중을 더 확대하든지 편출을 하든지 트레이딩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의 큰 틀은 앞으로 적어도 9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펜으로 우리가 드러난 어떤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글로벌 전략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정리하면은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강세인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동반 상승이 아니라 일부 어떤 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그 상승세가 워낙 이제 가파른데 그 일본을 오늘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 일본 반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쪼끔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는데
우리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가 있고 한국의 메모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주가 상승률만 보면 대단한 상승률인데 정말 미국의 반도체에 비견될 정도로 그런 일본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때 아시겠지만 80년대는 대부분 전체 메모리 시장의 뭐 60% 이상 차지했는데 지금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모리, 비메모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품별로 파는. 근데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아시겠지만 소재나 장비에서 여전히 특히 장비 부분은 한 30% 정도 마켓 셰어를 글로벌로 갖고 있고 소재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80-90%의 독점점을 갖고 있죠. 이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잠재력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여오고 있는 어떤 반도체의 어떤 하려고 하는 반도체의 어떤 추진 사항이 어떤 거냐면 4나노, 7나노가 아니라 2나노로 넘어가는 2030년을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소니나 도요타와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일본 정부와 합쳐서 만들어진 벤처회사 레피두스라는 회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2025년부터 한 30년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5G에서 6G 넘어가는 거나 또는 2나노나 아니면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영역들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영역이 굉장히 다르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또 다른 영역이고 AI 반도체라는 건 칩 설계라든지 소재부터 장비까지 굉장히 수직 일관된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비의 대부분을 뭐 많이 국산화했지만 장비의 많은 부분들을 대외 의존적으로 갖고 있고 소재도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는 반도체 업체로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로는 굉장히 취약점인데 그 취약점을 반대로 굉장히 강점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따라서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기타 프론트에 나서서 이제 가는 건 미국이겠지만 일본의 잠재력이 굉장히 또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중국을 철저하게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을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아, 상황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산업용 가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글로벌의 많은 산업들 또 국가별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다양한 어떤 산업들을 보시고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택돈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5월 택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